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뜨거운 이슈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년 이후에 적용될 한국의 분담금으로 현행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당하죠. 오죽하면 미국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한국의 기여를 고려한 공정한 방위 분담을 촉구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양국 간의 11차 협상. 자, 내년도 몫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좀 그간의 협상과는 다른 차원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요, 우리가 몇 가지 좀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데요. 네. 이제 방위비 분담이 엄밀히 말하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 방위비 분담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부담하는 이것에 대한 이제 법적인 근거가 두 개거든요. 네. 하나는 소파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이라는 게 있고, 네. 이건 뭐 1948년에 시작이 돼서 91년, 2001년 두 번 개정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는 지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합의거든요. 네. 여기 5조 1항과 2항이 이제 상호 내는 경비거든요. 네. 여기에 따르면 1항은 한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2항은 한국은 그러니까 미군 구역과 시설에 대한 걸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외에 돈은 안 내는 겁니다, 원래. 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 관계된 뭐 비용만 지용하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한국 경제력도 커지고 미국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그러니까 원래 없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방위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우리 보고 내달라고 해서 합의한 게 특별협정인데 네. 이게 이제 SMA입니다. 91년에 처음으로 체결했고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소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5조 1, 2항에서 우리가 내는 것을 말고 그 네. 외의 거로 예외적인 조치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 건설비,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준비 요 네 항목에 대해서 우리 보고 좀 분담을 해달라 이거예요 원래는. 네. 그러니까 방위비가 아니고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을 하는 거고 원래 안 내는 거를 91년부터 특별협정을 맺어서 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시설과 구역을 제외하고 지금 주한미군이 자기들 인건비나 훈련비 이런 걸 제외하고 대략 우리가 한 1조 한 400억 원 정도 내는데 네. 이러면은 지금 그 경비의 전체 50%예요. 네. 그러니까 시설과 구역은 뺀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조만 더 내면 사실 100% 다 내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5조니 뭐 70조니 하는 이야기들이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양식 있는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그 정치인들도 지금 한국에 대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게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근거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 그제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은 70조 원 얘기는요. 네. 우리가 1년에 한 46조 7천억 원이 올해 기준입니다. 이게 국방비거든요. 전체 국방비. 우리나라 국방비의 2배 가까운 걸 요구하는 거 그럼 아닙니까? 70조면은요. 사실이라면. 네. 인도 국방비입니다. 네. 인도 국방비고 영국,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국방비가 지금 영국, 프랑스, 일본 지금 70조면 독일이 내는 국방비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천문학적인 금액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미국이 주장하는 규모로 보면 이게 나머지 일부가 아니라는 이런 인식이 있고, 자, 미 의회도 지금 미국 정부가 행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 잭 리드 의원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북한과 관련해서 기여한 값진 동맹국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요. 안보 무시론자입니다.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심해가지고 안보 무지론자가 돼버렸어요. 무지론자.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위협, 그다음에 또 불확실한 미래에 주변의 군사적 위협에서 한미동맹이 사실 상당한 우리 안보에 기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국의 방위보다는
자국의 안보적 이해관계, 정치, 경제, 사회, 국제정치인 동아시아에서 안보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뭐 말 안 해도 그 대상은 중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화, 민주 모두 양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안 중에 하나가요. 네.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주한미군을 찌를 수 없게 법으로 못 박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 편인 공화당도 거기에 합의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한국에 대한 주한미군 주둔, 그다음에 미국 본토의 이익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미국 의회 합의예요. 그렇군요. 의견 일치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게 중요한 한국의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략적 자산을 볼 수 있는 한국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첫째 부당하고요. 두 번째는 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커지면은 한국 내에 한미동맹, 미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 정치인들은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으로 소탐대실 할까봐 지금 사실은 전전긍긍하는 게 미국 의회라고 보면 될 겁니다. 네, 지금 미국 의회가 공감하는 것처럼 지금 주한미군은 비단 한국 방위뿐만 아니라 동북아 미국의 전략에 사실상 천문학적인 미국의 이익을 주고 있다는 그런 건데 지금 최근의 분위기로 보면 한국민들의 이 정서상 최근에 주한미 대사관 월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한 단면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우리 정부 측은 일단은 증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는 보는 건가요? 증액은 증액 규모가 겁니다. 문제지.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최근에 채택하고 있는 이제 안보 전략이 인도 퍼시픽 리포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건데 뭐 그거 자체가 뭐 한국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전략 안에서는. 네. 그런데 그 전략의 부분들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이제 미국이 뭐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라고 알고 있고 그건 사실 맞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사력으로 지금 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왔고요. 특히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전략도 사실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preparedness, 그래서 준비태세 강화인데 미국의 국방비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 네. 동맹국의 국방비를 증액을 시켜서 이 동맹 네트워킹 안보 체제를 강화한다 이런 대목이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미국이 부족한 여력을 그러니까 동맹국의 방위도 인상을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부담하는 국방비 그러니까 방위비를 줄임으로써 동맹 안보에서 네. 자신들의 여력을 강화한다는 게 미국의 어떤 안보 전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해서 그런 거지 지금 전반적으로 방위비는 모든 동맹에게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을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거지. 네. 지금 나오는 뭐 5조니 6조니 뭐 70조니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뭐 거의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연구원님께서 트럼프가 안보에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를 비즈니스맨으로 본다면 과연 그게 무지한 건가, 영악한 건가? 참 이 판단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 자, 올해 분담금을 1조 389억 원으로 본다면 지금 언론 보도대로 내년부터의 그 요구액이 지금 5배 이상으로 인상한 액수가 되는 건데. 자, 어떤 계산으로 이런 액수 계산이 나옵니까? 항목이 뭐 새로 추가됐나요? 지금 말씀드렸지만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그 SME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에 의하면 네. 우리 군속 근로자, 한국인 근로자, 네. 그다음에 연합 방위비, 그다음에 군수 지원비, 건설비. 이 사실은 이제 근로자 인건비, 군수 지원비, 건설비 세 개가 거의 전부예요. 그것만으로 이 정도 인상 액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안 나오죠. 네. 안 나오죠. 그것의 50%인데 네. 그게 1조 한 400억 되는데 1조만 더 내면 다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군사 훈련비. 아. 그다음에 전략자산 전개비. 그 이른바 전략 자산 전개비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전략 자산이라는 게? 이제 전략자산은 이제 BOCB 이건 이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북한이 도발을 할 때 미국이 B-52 폭격기를 한반도에 뭐 상공에 띄웠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전략 무기는요 전쟁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무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핵추진 항공모함,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 이 3종 세트를 전략 무기라고 그러는데 이 기체들이 전개될 때 내는 소요되는 비용, 뭐 기름값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걸 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훈련비로 내라, 군사 훈련비도 내라는 거고. 한미 합동 그렇죠. 군사 훈련비도. 뭐 네. 이제 각자 지금 내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주한미군 가족 지원비나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의 주둔군 지휘 협정, 그다음에 지금 방위 분담금 협정, 특별 협정, 네. 요것을 넘어서는 금액을 내게 되면 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미군이 돈 받고 와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병으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만일에 그런 규모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용병을 쓰는 사람들이 용병을 안 쓸 필요가 있잖아요. 네. 나 이제 더 이상 안 쓰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철수하는 거죠. 그 동맹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뭐 비즈니스맨,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뭐 탁월한 비즈니스일 수 있겠지만, 네. 그건 경제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안보적인 셈법은 사실 그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군요. 경제적인 거는 이 순익이 바로 나지만 안보적인 거는 국가 전체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부분을 못 보는 거죠. 자, 정말 이 정도라면 한미 간의 66년 동맹 관계를 균열시킬 수도 있는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좀 태도를 더 단호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까? 뭐 태도를 단호하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 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우리도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력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주한미군이 주는 그 연합 방위력의 국방 안보적 가치는 굉장히 커요, 사실은. 네. 그런 걸 고려한다고 그러면은 더 낼 수는 있죠. 더 낼 수는 있고. 왜냐하면 그걸 만일에 우리 자체 전력으로 그 자체 확보한다고 그러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내는 걸 뭐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동맹의 위상이나 성격까지 변질될 수 있는 수준까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금액을 내고 특히 이제 적정한 항목까지만 내는 거죠. 네. 그 항목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을 수 있죠. 지금까지 적정한 수준이라면 대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그런 정도. 그리고 10차 SMA 올해분 협상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8, 9차 협상과는 다르게 그동안 5년짜리 협정이었는데 이제 10차부터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매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더 받겠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5년 단위에서 1년 한시적으로 지금 이제 내려온 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핵심은 매년 더 받겠다는 겁니다. 매년 더 받겠다는 건데,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동맹이라고 하는 건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미국 측 협상단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켜서 왔지만 사실 협상을 할 때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만 올려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모든 기준들이 그 국가들한테 적용이 되는데 지금 우리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파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나오는 그런 뭐 근거 없는 그런 금액들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죠. 트럼프가 있는 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냐. 트럼프가 돈 안 되면 동맹도 없고 미국 돈 뜯어가는 동맹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고 주한미군도 할 수 있다. 이런 암시를 줬는데 이게 과연 허튼 소리일까? 최근에 쿠르드족에서 지금 트럼프가 미국 그 군사 개입을 중단하고 바로 터키가 이제 침략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경우가 한국에는 과연 적용되지 않을 것인지, 미군 철수라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지 어떻게 봐야 지금 됩니까? 상황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미국은 의회가 결정이 관여되는 부분이 있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쿠르드 철군은 시리아 철군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끝납니다. 의회가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네.
지난해부터 국방수권법을 의회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화민주 양당이 합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한미군은 철수나 감축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법으로 못 박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측으로서는 또 전시작전권 전환이 지금 진행 중인데, 자, 이후에 한미동맹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물론 뭐 우리가 하도 오랫동안 한미동맹 체제에 살아서 동맹이 지금 뭐 거의 전문가처럼 뭐 좀 원래 동맹이 없이 자체 국방으로 막는 게 그게 상식이죠. 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은 한수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시작전 이후에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자주국방 체제로 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미국은 나가야죠. 영원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은 전시작전권 환수로 자주국방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한미 모두 적어도 단기 근 미래에는 양측을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한미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결국 이제 우리가 사령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연합 방위 체제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머리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제가 이 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은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미국 측에서 한반도 유사시에다가 미국 유사시로 동맹 개념을 확장해서 미국이 분쟁 지역에 참여할 때 한국군도 파병한다는 각서를 만든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만일에 정부가 국민적 동의 없이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시끄럽죠. 예를 들면서 남중국해에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일으켜서 전투행위가 벌어진다. 그럼 한국 보고 함께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미동맹은요. 네.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말씀드리면 네. 그 주된 대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고 공간적인 범위는 한반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 범위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새로운 동맹을 결성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몇 자 그냥 합의로서 이렇게 합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맹이 바뀌는 겁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필요가 없다고 그럼 이제 그걸 강요한다고 그러면은 동맹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재검토해야 할지, 또 트럼프가 어떤 또 재검토를 내놓을지, 한미 동맹의 미래 정말 우려스러운 점이 많은 듯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